안녕하십니까. 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들 한가위 또 연휴를 보냈고요. 오늘은 또 절기상 추분입니다. 오늘 낮과 밤이 똑같은 날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밤이 길어지는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이제 절기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지난 상반기 바로크 예술 회화를 마지막으로 하고요. 하반기에 이제 건축을 가지고 여러분들 들여다보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프랑스로 왔고요.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표적 건축을 통해서 그 당시 유럽 또 문화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강연 시작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균입니다. 특히 추석을 지나고 나니까 더욱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철도 더욱 힘받아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보다 많은 또 깊은 그런 내용으로 시민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토론 시간까지 참여하셔서 좋은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루이 르보를 주제로 강연해 주실 오늘 임석재 교수님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국 미시간 대학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건축 저술로 총 60여 권의 단독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는 임석재의 서양 건축사 5권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늘 795회 베르사유 궁전 루이 르보를 강연해 주실 임석재 교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립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트르담 먼저 간단히 보면은 일단 이제 기독교 문명이니까 유럽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주류 문명이라는 게 로마, 파리, 런던, 그게 수직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제 옆으로 기울었는데 거의 일직선상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알프스 하나만 건너면은, 근데 로마에서 트랜스 알파인 지역,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 지역으로 넘어갈 때 보통 루트가 독일로 갈 때는 베로나를 거쳐가고 프랑스로 넘어갈 때는 토리노를 거쳐가는데 프랑스 쪽이 좀 쉬운 것 같아, 길이.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같은 이제 프랑스는 같은 라틴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시대부터 프랑스는 완전히 로마의 종속이 됐었고, 게르만족은 이제 라인강 쪽만 종속이 끝까지 남아서 결국 로마를 제일 못 살게 굴다가 이제 로마를 멸망시킨,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동질성 이런 것 때문에 그 로마, 파리, 런던 요 라인을 오르락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도 많이 싸웠지만, 이제 그러면서 유럽의 주류 문명이 진행이 되고 같은 기독교권, 그래서 이 세 도시에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기독교 건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는 그것대로 이제 대교구이기 때문에 로마 대성당이 따로 있어요. 라테라노라고. 지금도 그쪽 구역은 바티칸 구역만큼 굉장히 큰 단지를 이루고 있고, 근데 보통 그냥 우리가 그 로마의 대표적인 기독교 건축물을 하면은, 로마는 이제 카톨릭 국가니까 개신교 건물보다는 이제 그 세인트 피터스가 있고, 영국은 이제 세인트 폴이 있고, 프랑스는 그 대교구의 대성당은 노트르담이죠. 노트르담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세 도시가 같은 이제 그 하나씩 대표 기독교 건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건축 양식을 보면은 세 건물이 모두 그러니까 올드 세인트 피터스는 초기 기독교 양식으로 시작이 됐고요.
노트르담이랑 세인폴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 보면은 이제 중세, 뭐 초기 초대교회를 중세로 넣을지 말지는, 근데 중세는 아니죠. 초대교회는 이제 중세교회라고 따로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제 르네상스 이전 시기에 공통점이 있고요. 올드 세인피터스는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으로 새로 지어졌고, 올드 세인폴은 화재 이후에, 올드 세인피터스는 이제 자발적으로 재건축을 한 거고, 세인폴은 화재 이후에 재건 양식. 근데 노트르담이랑, 그러니까 올드 세인피터스는 초기 기독교 양식으로 계속 르네상스 중세도 그냥 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때 로마는 상당히 쪼그라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베르강 인근의 인구가 놀랍게도 24,000명밖에 안 돼요. 로마 인구가 중세 때는 거의 그냥 쪼그라들고, 물론 이제 그 교황청은 따로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파펄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교황청이 아예 그냥 나라를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다스리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양식이 계속 진행이 돼 끝까지 남아 있다가 르네상스로 넘어갔고, 노트르담이랑 세인폴은 이제 로마네스크로 시작을 해서 고딕으로 한번 크게 중창이 되죠.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거의 전혀 안 남아 있고요. 건물에는 이제 기초 부분에 그렇게 되면 고고학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건축사라기보다는 고고학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고딕 양식으로 이제 두 건물이 있다가 올드 세인폴은 화재 때문에 다시 바로크로 바로크 양식으로 다시 지어졌고, 노트르담만 이제 지난번 화재 때 있어. 그리고 그 노트르담은 또 프랑스 대혁명 때 이제 한번 크게 파괴가 되죠. 대혁명 때 그 왕실만 뒤집어 푼 게 아니라 이제 전통 시대 때 권력화된, 그러니까 인스티튜셔널한, 그 제도화된 도그마틱한 인스티튜션은 다 이제 타깃이 됐는데, 그 카톨릭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가장 심하게 파괴된 데가 끌리니 대수도원이고, 이게 이제 부르고뉴 지방의 프랑스 중세 건축의 중심지였고, 중세 때는 지금 파리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 이제 대수도원이 있었는데, 그게 타겟이 돼서 거기는 거의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노트르담도 파괴가 많이 돼서 좀 방치되고 하다가 19세기 후반에 이제 비올렐 루딕이라는 그 건축가 겸 복원 전문가가 복원을 하고, 그때 이제 뭐 빅토르 위고니 그러니까 그때 보수의 거두가 빅토르 위고였고, 문화예술계에서 둘 다 문인인데, 이제 진보계의 그 거두가 에밀 졸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복원 과정에서 막 여러 가지 문화적 논쟁이 파생되고 했는데, 어쨌든 복원을 성공적으로 마치죠. 마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노트르담은 안 헐고, 올드 세인폴처럼 완전히 안 헐고 똑같이 가능한 한, 그리고 이 비올렐 루딕이 이제 고고학을 전문한 건축가라기보다는 약간 그 복원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세 성체 복원 전문가였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정확하게, 근데 기록이 많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그 100% 정확한지 아닌지조차도 이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 노트르담은 이제 19세기 때 복원된 모습인데요. 그 전에 중세 때, 그러니까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완전히 부서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세 때부터 있던 모습이 상당 부분 또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 세 도시를 대표하는 성당들이 하나씩 있고, 건축 양식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인피터스와 세인폴이 이제 돔 양식에서 결국은 같은 계열이고, 노트르담만 이제 고딕 양식해서 혼자. 그래서 돔에 대한 수요가 파리에서도 꾸준히 있었죠. 근데 그 당시 기술로 그 완전히 동그란 반구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제대로 된 돔이 등장한 거는 루이 14세 때 이제 앵발리드하고 뭐 발드그라스하고, 루이 14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로 그때 프랑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주의와 프랑스주의. 그래서 유럽 보편적인 첨단 문명을 받아들일 것이냐, 프랑스만의 전통적인 민족 정신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왕실 쪽에서는 주로 첨단 양식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그 건축과 예술
이런 거를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죠. 왕실에서. 이게 이제 거의 최초의, 그 전에 로마에 뭐 산루카 아카데미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베이스고, 개인 사설학원이고, 국가에서, 왕실에서 지원하는 아카데미는 거의 이제 루이 14세가 최초고요. 그거를 이제 본따서 나중에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가 생기고,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 때 아카데미가 폐쇄가 되죠. 이제 왕실의 잔재니까. 그러다가 19세기 때 아마 그 나폴레옹 3세 때인가 이게 복원이 되면서 그 전에 미술, 문학, 뭐 건축, 연극 이런 게 다 따로 아카데미가 있다가 그 중에 아마 시각예술 쪽을 이제 하나로 합쳐 그게 보자르로 다시 재탄생해서 지금까지 있죠. 보자르는. 그래서 건축가나 미술 하는 사람들 프랑스로 유학 가면, 파리로 유학 가면은 보자르로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팍팍 지원을 하니까 가장 이제 똑똑한 학생들은 다 아카데미로 오고, 그러면은 왕실에서 지원하고,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은 일거리까지 다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 동그란 돔 건축을 짓기 시작하는, 그 전에 르네상스 때도 돔이 있었는데 프랑스에 이게 그 이탈리아 원본보다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짝퉁내지는, 아직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돔 건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어서 교회 건물로 세인 피터스와 세인 폴에 맞설 수 있는 돔 건물을 지은 게 생 주네비에브라는 그 성당이고요. 성당은 아닐 거예요. 이것도 교회 성당급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노트르담이 대성당이면은 성당급이 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적으면은 대표 교회가 성당급이 되면은 그거 하나인 거고, 근데 간혹 또 보면은 성당이 2개 있는 도시들도 있어요. 인구가 한 뭐 6, 70만 이런 애매한 사이즈면요. 근데 파리는 저도 그 약간 교회 그 카톨릭 교회 등급 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파리 판테온으로 보통 별명으로 부르는. 근데 요거는 18세기 넘어가서 그 근대 건축에 상당히 효시가 되는, 그 세인 피터스 할 때 잠깐 언급이 됐고, 그때 이제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그거는 다음 학기 주제라고, 그렇게 해서 약간 바로크 시대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 때의 파리에서 교회 건물은 약간 그 도움하고는, 그러니까 앵발리드나 발드그라스는 완전 100% 교회 건물은 아니고, 뭐 요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균형 관계에서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요. 노트르담은 건축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뭐 아주 중요한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뭐 프랑스의 보디 건축하면은 노트르담이 가장 대중적으로 알는데, 그거는 이제 파리라는 수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역사적 사건은 많이 일어났죠. 뭐 노트르담의 꼽추라든가 심지어 앤서니 퀸이 주연 나오던 그 영화였고, 그게 이제 원래 소설이었잖아요. 뭐 그런 걸로까지 그 이제 2차 응용이 될 정도로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건축사, 그러니까 유럽의 고딕 건축이라는 게 노아이용 다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고딕 성당은 보통 그 도시 이름을 그냥 쓰면은 그게 그 도시에 있는 성당을 지칭하는 걸로. 근데 원래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것도 보면 거기가 노트르담이에요. 프랑스에는 고딕 성당의 이름에 노트르담이 많은데, 그게 이제 성모 마리아잖아요. 노트르담이 아워 레이디니까 다 대문자로 써서, 오도 대문자로 쓰고 L도 대문자로 쓰면은 그게 고유명사가 되니까 그 성모 마리아인데, 그게 12세기 때 그 유럽 카톨릭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 스콜라 철학 생기고 아리스토텔레스 번역한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전에 초대교회 때 그 아구스티누스가 참고한 거는 플라톤 철학을 많이 참고했고, 중세 때 보면 중세 카톨릭에서 이제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인물이고, 그죠? 중세교회 때는 이제 아퀴나스인데, 이때 오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많이 참고를 해요. 중세 신학이. 그러면서 스콜라 신학 이런 거 나오고, 12세기 때 유럽 카톨릭이 한번 큰 변화를 겪는데, 약간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그렇고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리스 철학에 의존해서 많이 다듬는 거에 완전히 완성점에 이르게 되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여신에 대한 수요가 팍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이제 카톨릭은 토착화를 많이 하잖아요. 전도가 되면은 이제 개신교가 교리의 순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제사 문제란 말이죠. 카톨릭은 허용하라. 근데 이게 제사뿐만 아니라 그 토착화니까 어클라미타이제이션, 클라이미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후라는 단어. 그거를 이제 동사로 만들어서 앞에 AC 붙이고 뒤에 IZE 붙인 다음에 그걸 명사화하는. 그래서 아클라미타이제이션에서 토착화, 뭐 동조화. 그래서 이 중세 때 카톨릭이 알프스 이북 쪽에 뭐 게르만족이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중세 문화 하면은 그 기독교로 개종한 게르만 정신.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쭉 전도가 되는 과정에서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축제라든가 뭐 지역의 문화하고 많이 융화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크리스마스가 원래 12월 25일이 아닌데 다 아시다시피 그게 원래 알프스 이북 지역에 있던 동계 축제 그 지역의 토착 축제하고 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예수의 탄생일까지 더해주면은 거기다가 1월 1일 얼마 안 남아 있잖아요, 그죠? 뉴 이어스 데이가 또 며칠 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뭉태기로 몰아주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카톨릭을 자기네 문화 속에 일부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 잠깐 얘기 자꾸 옆으로인데 제가 볼 때 지금 개신교 위기라 그러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개신교는 예술 문화가 없어요. 카톨릭이나 불교는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예술 문화 자체가 이제 개신교에서는 우상이라고 보는 거니까 교리의 순도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신의 또 그 알프스 이북 지역에 여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통 신앙 중에 민속 신앙 중에 그래서 여신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제 성모 마리아라는 그 존재의 신학적 정의가 대체적으로 12세기 때 그 전에도 물론 계속 있었는데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거의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약간 중간적 존재로 상당히 애매하게 놔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신은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는. 삼위일체는 어디까지나 이제 예수까지고. 그렇다고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놔두기에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애매하게 중간 상태로 놔둬요. 뭐 예수로 가는 중간 징검다리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12세기 때 그런 정의가 대체적으로 완성이 되고 여신에 대한 수요가 팍 늘어나면서 12세기가 또 이 프랑스 고딕 건축의 전성기고 하면서 완공되는 준공되는 교회 건물들이나 성당 건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노트르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그래서 노트르담이 도처에 있어요. 프랑스는 거의 모든 도시마다 한 개씩은 있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랑스 고딕 건축, 유럽 고딕 건축의 핵심은 뭐냐면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냥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처럼 높이 올라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기독교에서 보는 물질에 대한 개념, 물성에 대한 개념하고도 안 맞아요. 그냥 돌무대기 많이 쌓아서 높이 올라가는 거는 기독교 정신하고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지상적인 세속적인 물성 개념인 거고 기독교에서는 물질을 버림으로써 영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물질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지고 나중에 이제 생명체계에 올라가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역설이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구상에서 세속의 삶은 물질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성경에서는 계속 물질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적용이 되면은 건물은 벽체는 얇아지면서 높이 올라가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반대 개념, 반대 조건이잖아요. 그죠? 건물이 높아지면 벽체가 두꺼워져야 구조적으로 안전한데 그래서 벽체가 얇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을 넓게 해서 빛을 들이는 그래서 12세기, 13세기 스콜라 신학에서 빛의 중요성이 스콜라 미학과 기독교 신학 양쪽에서 다 빛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빛은 뭐 요한복음 여러 곳에 이제 빛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상반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조기술 중심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가장 많은 수의 건축사 책에서 그 족보를 누아유형을 시작으로 보고요. 이게 다 이제 파리 인근에 일드프랑스라 그래서 파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식으로 쭉 우리도 이제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도시들이 쫙 있잖아요. 그 도시들 이름들이요. 다 누아유형, 랑,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노틀담, 그 다음에 샤르트르, 랭스, 아미엥. 요 6건물을 보통 그 족보에 양식사 족보의 핵심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틀담이 3번째인 거죠. 그래서 노틀담까지가 초기 고딕, 샤르트르부터가 전성기 하이 고딕. 그래서 노트르담은 초기 고딕의 마지막인 동시에 전성기 고딕의 출발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이제 시간이 오늘은 그 베르사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많이 노틀담은 많이 배정은 못 하겠고, 그래서 이 파리 노틀담이 보통 가장 중요한 이제 건물은 샤르트르, 아미엥, 랭스, 아미엥 요 세 채를 제일 중요하게 쳐요. 아무래도 제일 전성기 건물이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높이 올라가서 창을 넓게 한 이유가 빛을 많이 들이는 건데, 그 빛 자체가 이제 하느님의 존재인 거니까. 근데 근데 죄송한데 사진은 촬영은 금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요 스테인드 글라스까지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결국 이게 이제 빛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결국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야 고딕 성당이 완성점에 이르는 건데, 그러려면 하이 고딕기로 넘어가야지 이게 되니까, 그래서 샤르트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도 가장 숫자가 많은 성당이고요. 온통 그냥, 그래서 노트르담은 순수하게 건축 양식사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물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발전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플라잉 버트라스라는 게 처음 여기서 제대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이 벽체가 얇으면서 유리창이 넓어지면서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한 구조적인 비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오늘 다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그 다발 기둥이랑 뭐 그 볼트천 리브 볼트하고 또 뭐 포인트 닫혀서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유기적 오르가닉 아키텍처나 홀리스틱 아키텍처를 얘기할 때 고딕을 가장 모범적인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몸이 유기적이라는 게 심장, 뭐 콩팥, 호파, 위 이런 게 다 서로 협력을 해서 생명 제공을 일으키는 게 이게 유기성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러 가지 구조 법칙들이 사람 몸처럼 잘 유기적으로 해서 건물을 벽체를 얇게 하고 창이 넓어지면서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플라잉 버트레스죠. 이렇게 바깥에서 여기를 지지해 주니까, 쉽게 해서 팔을 뻗어서 손가락 끝으로 점지지하는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둥이 얇아지고 벽체가 넓어질 수 있는, 이게 상당히 그 고딕 양식의 발전 과정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요 노틀담에서 제일 처음 나타난 건 아닌데 상당히 완성된 상태로 이게, 그래서 노틀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성기 고딕으로는 아직 못 가고 초기 고딕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전성기 고딕으로 넘겨주는 이런 게 이제 노틀담의 건축적인 중요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노틀담도 요 이제 장미창이 유명한데, 요거는 후기 고딕 나중에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제대로 처음 지어질 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래서 요것도 보면 이제 다 보통 우리가 이제 비잔틴 건축 보면은 구둥분을 해서 가운데 제일 큰 돔이 있고요. 양 옆에 이제 작은 돔들이 있고 한데, 제일 큰 돔에 또 요 제일 중앙 부분 오클루스, 여기는 보통 천국의 예수상을 많이, 그러니까 심판자 예수, 프로시큐터로서의 예수상을 제일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권자에 앉아서 뭐 하고 이제 주변에 뭐 천사들
하고 아래는 이제 땅의 얘기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여기는 뭐 12사도나 기독교 역사라든가 또 예수가 이제 복음 전도하면서 벌였던 여러 가지 예수의 생애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대로 이제 들어가면 다 100% 지켜지는 건 아닌데 규칙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장미창 이거는 나중에 후기 고딕 때 지어진 거고요. 이게 니콘 70 시리즈 70으로 찍었는데 70은 약간 좀 싼 카메라인데 니콘 시리즈 중에 색감이 괜찮네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저거 얘기할 때 이제 도상 아이콘 카톨릭 성당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림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졌거든요. 카톨릭 그 성당이 중세 때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판본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어린이 성경 그래서 만화본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 컨셉인 거죠. 그래서 실제 중세 때 보면은 옛날 중세 때는 글 읽는 사람이 1%도 안 됐으니까. 그리고 성경이 다 라틴어로 쓰였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글만 읽어서는 그러니까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지역 언어로 번역해서 그다음에 그때는 이 프린트가 발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지역 언어로 번역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뿌리니까 그전에는 뭐 그 카톨릭에서 뭐 종교 재판하고 할 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었는데 너 이거 읽어봐 이러면은 못 읽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전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림으로 된 성경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중세 때는. 근데 뭐 요즘 만화 성경은 그렇게 길지는 않고 한 100여 페이지 되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중세 때는 그 예배극, 연극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12월 24일 날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보면은 교회에서 뭐 어린애들이 학예회 이런 교회 학예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성경의 내용 같은 거를 아니면 지금도 뭐 일부 연극 기독교 연극 이런 거는 이제 성경의 내용을 연극으로 해서 그런 게 실제로 중세 때는 예배극이 가장 대표적인 연극사에서 보면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성화. 근데 그 성화랑 이런 조각, 릴리프, 도들새김 이거는 지금처럼 그림을 액자에 넣거나 조각물을 뭐 공원에 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중세 때까지는 다 건물에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그림 성경, 이게 그림 성경이 되는 거죠. 그림 성경이라는 그 별명을 가졌었어요. 중세 성당이, 중세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다 보면 이제 보통 규칙들인데 요걸 팀파눔이라 그러죠. 요 삼각형. 여기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움의 제일 중앙에 그 그림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심판자 예수죠. 딱 누가 봐도.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트루먼인데 문이 두 짝이 되다 보니까 가운데 요거는 보통은 이제 요걸 많이 넣어요. 요 주제를. 그러니까 아기 예수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그리고 요게 이제 아키볼트 하고 그 밑에 이제 기둥 문설주. 요런 데는 뭐 12사도나 지역 성인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뭐 이게 또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사탄을 뭐 발로 밟고 있는 예수 이런 것도 많이 그리고요. 그래서 요 도상 시리즈 이게 또 우리가 그 고딕 성당을 근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와 요 아이콘 모두에서 노트르담이 중요하지 않은 건물은 아닌데 진짜 그 많은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는 샤르트르가 최고봉이고 요 도상은 랭스가 최고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르담도 빠지지는 않는 이렇게 해서 노트르담은 간단히 마치고요. 근데 이제 세인트 피터스와 세인트 폴 하고 좀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베르사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는 처음에 그러니까 베르사유는 도시 이름이죠.
뭐 여기로 치면 영산 이런 경산, 영천 이런 정도. 서울로 치면 뭐 안양이나 뭐 어디. 그러니까 북녘인가 몽파르나스인가에서 기차를 타면 한 20분이면 가요. 가까운 서북 쪽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지명이었죠. 도시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루이 13세가 루이 14세 아버지죠. 루이 13세가 여기에 사냥용 별장을 처음에 만들어요. 여기가 이제 사냥터였단 말이죠. 왕실에. 그래서 간 김에 그냥 사냥용 별장에서 허름한 그렇게 뭐 그렇다고 완전히 나무 뭐 오두막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왕의 그 사냥용 별장이니까. 근데 아직 뭐 왕궁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루이 14세가 이곳에 어렸을 때 한번 이제 가봤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요, 이것을. 근데 루이 14세가 섭정을 5살 땐가 7살 땐가 이제 즉위해서 20살까지 섭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섭정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건축 활동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마음에 들어 해서 왕궁을 일로 아예 새로 지어서 옮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 루브르를 싫어했어요. 싫어한 이유가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프랑드의 난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섭정을 받고 있을 때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압을 하는데 성공을 해서 루이 14세가 섭정기를 마치고 이제 친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루브르 궁 안에서 이제 사람이 많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겁 많은 사람일수록 더 겉으로는 세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진짜 강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루이 14세는 약간 그 전자 쪽에 그러니까 이방원하고 비슷한 거죠. 그 이방원이 왕자의 난은 경복궁에서 일으켰는데 정종이 2대 정종이 즉위는 개경에서 즉위하고 개경으로 아무튼 정종은 내내 개경에서 통치를 했고 이방원이 즉위한 것도 개경이에요. 경복궁이 아니라. 그리고 즉위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저길 만들어 놨으니까 어차피 그러고 이제 천도하기로 했던 거니까 이제 그리고 개경이 시끌시끌하고 뭐 잘 정리가 안 되고 하니까 정세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경복궁으로 안 가요, 이방원이. 그래서 이방원이 한양으로 돌아오면서 지어 나간 게 비원 창덕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방원이 직접 한 말 태종실록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경복궁은 무섭다 이거 한마디로. 그래서 건물도 그렇고 뒤에 북악산도 이게 상당히 밤에 깜깜할 때 요즘같이 불빛도 없고 그럴 때 거기다가 무엇보다 자기가 아무리 이방원이 권력의 화신이라 그래도 그리고 비록 이복 동생이었지만 자기가 세자 동생인데다가 세자를 죽인 그 기억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창덕궁은 대단히 포근하거든요, 궁궐이. 그리고 조선에서 또 시대 권력 이방원을 능가할 정도로 권력을 휘둘렀던 권력의 화신이 수양대군 세조인데 이 창덕궁으로 세조 전까지는 창덕궁하고 경복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들이 사용을 하다가 완전히 창덕궁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은 사람이 세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일수록 좀 자기가 편히 보통 때 쉬는 공간은 좀 편한 이런 걸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 프롱드의 난이 이제 기억이 싫은 게 있고 루이 14세가 그다음에 이건 약간 매우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그 루브르의 똥 냄새가 이제 가득 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 없네 있네 뭐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쪽 경복궁은 이제 최근에 뭐 화장실까지 발견되고 뭐 발굴이 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과학적인 원리에서 근데 그건 대원군 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임진왜란 전에 원래 경복궁에 화장실이 있었다고는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측간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왕궁 왜냐면 경복궁 전성기 때는 상주 인원이 3,000명이었으니까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구석에 있었는데 보통 서양의 왕궁은 화장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쓰는 화장실 같은 게 구석에 있었는데 왕족이나 귀족은 개인 휴대용 화장실을 들고 다녔단 말이죠. 그게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제 뭐 왕이 쓰는 매화틀 이런 거, 왕은 화장실에 안 가고 이제 그 신호가 오면은 내관이나 해가지고 이제 매화틀을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해결을 하니까. 근데 이게 그 개인 화장실을 근데 어딘가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뭐 급하고 그러면 누가 개인 화장실 일일이 그걸 써요. 그냥 아무데나 막. 그런데 이게 한 2, 300년 이제 그 쌓이다가 보니까 그 당시 루브르에 그냥 묵은 똥이 여기저기 해가지고 상당히 위생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뭐 이제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보니까 이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좀 컨트롤을 하려면은 루브르는 딱 왕만 살고 귀족들은 이제 그 주변에 오텔르라 그래가지고 그 유력 가문의 도시 본거지 요거를 부르는 말이 이탈리아에서는 팔라쪼라고 부르고요. 저기서는 프랑스에서는 오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숙박시설 뭐 신라 호텔 하는 그 호텔하고 똑같아요 스펠링이. 근데 이제 프랑스어니까 오가 사카시우노인데 그게 원래 출처 그러니까 지금은 숙박시설로 쓰지만 원래 출처는 그게 프랑스어에서 온 건데 유력 가문의 도시내 근거지. 그리고 지방의 근거지가 샤또고요. 그러니까 유력 가문은 양쪽에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귀족들이 중앙 정부로 편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통일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프랑스는 늦게까지 귀족 그 지방 정부의 연합체였는데 우리나라 고려 시스템하고 비슷한 고려 시대 때 이게 이제 중앙 정부로 편입이 되면서 지방 귀족들이 다 이제 파워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중앙 귀족이나 중앙 정부의 고위 관료로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수도로 이사를 오니까 이 가문의 본거지를 수도에 또 직시한 거. 이걸 이제 오텔르라 그러는데 그 오텔르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으로는 이제 왕권이 쓰질 않겠다. 그래서 베르사유를 지어 나가서 그 베르사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오메가형인데 요거는 이제 처음에 르보가 여기까지 짓고 나중 보면은 이렇게까지. 그래서 요 끝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끝에까지 가면 이게 전부 몇 미터인지 아세요? 요게 토탈 길이가 한 번도 다 이게 뭐 직육면체 단일 건물은 아니고 이렇게 길게 늘어났지만 밖에 안 나오고 다 실내로 연결이 되잖아요. 요걸 다 합하면 450m 돼요. 길이가. 그러니까 400m 달리기 뛰고도 남은. 그러니까 이게 방들이 어마어마해서 귀족들을 다 이 속에 살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귀족들을 컨트롤하려는. 그리고 이게 이제 베르사유 시내죠.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이 왕궁에 들어오면서 점점점 이제 베르사유가 도시 면모를 갖춰가면서 요 도시에 가 보면은 여기에 고등학교도 있고 베르사유 성당인지 교회도 또 따로 있어요. 보면은 이게 하나의 도시니까. 그리고 베르사유 뭐 시청사도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렇게 왕궁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제 그 귀족들을 같이 살게 하면서 그걸로 이제 그 왕권을 높이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그 루이 14세는 건축보다는 미술을 좋아했고 시각예술 중에는 건축보다는 미술을 좀 좋아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저거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연극사에서 오면은 발레나 연극이나 공연 예술을 상당히 좋아했고 근데 루브르는 여러 가지 그 전부터 이제 쭉 지어져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면 나오겠지만은 요 베르사유의 가장 그 알벤조기 가운데 토막처럼 제일 핵심 부분은 요 드로잉룸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드로잉룸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방을 전부 그림으로 채운 방을 드로잉룸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한 7, 8개가 이제 일렬로 늘어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만 다 모으면은 지난번 세인피터스 그림 다 모으면 웬만한 박물관 미술품 능가한다는데 요거 다 모으면 또 똑같이 웬만한 작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걸 능가할 정도로 방에 그냥 천장까지 벽은 물론이고 천장까지 그림으로 싹 메워. 근데 루브르는 약간 이제 구조가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좀 따르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르사유는 지금은 저쪽에 그 트리아논 구역에 극장이 하나 남아 있는데 로얄 시어터가 이게 그 루브르는 또 따로 극장까지 집어넣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나 새로 아예 지어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루이 14세는 섭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워낙 그 통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상도 다 다르잖아요. 뭐 그 마자랭하고 뒤가 류슐리엔가 아무튼 그래서 그 전반기 때 이제 르보한테 요만큼 설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디귿자형하고 이렇게 조금 어긋나서 윙이 돌출하는. 그래서 요게 이제 봉투같이 생겼다 그래서 앵벨로프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걸로 만족을 못해서 후반기 때 아르됴 망사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쫙쫙 아르됴 망사르라는 사람이 아까 이제 아카데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건축 아카데미에는 왕실 수석 건축가가 있고 미술 아카데미에는 왕실 수석 화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됴 망사르가 건축에서 왕실 수석 건축가, 그다음에 샤를 르브링 이 사람이 바로크 미술에서 이제 프랑스 바로크 미술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왕당파죠. 그 르브링이 이제 그 미술 쪽에 왕실 수석 화가. 그리고 요 정원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하학적 정원, 바로크 시대 때 정원이 크게 대륙에서는 지난번에 세인폴 할 때 대륙과 영국 문화의 그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 개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 아침 식사할 때 그거조차도 컨티넨탈 스타일, 브리티시 스타일에서 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17, 18세기 그 바로크 시대 때의 정원이 대륙에서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쫙 정리를 하는 사람 손으로, 그러니까 늘 정원사가 요게 이제 삐쭉삐쭉 삐져나오면 보기 흉하니까 늘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요거를 자수뜬과 같아서 자수정원이라고도 하고, 영국에서는 이제 낭만주의 정원 그래가지고 가급적 손을 안 대는, 그러니까 요거는 경복궁에 가까운 거고 영국의 정원은 이제 창덕궁에 가까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르노트르라고 정원 쪽에 또 수석 정원사, 그렇게 해서 그 세 명이 이제 드림팀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르브링이, 그러니까 이제 아르됴이 요 앵벨로프한 그 르보가 했던 앵벨로프를 골격은 그대로 놔두고요. 근데 이제 그 인테리어하고 외장은 싹 바꿔요. 그러니까 르보가 만들었던 안이 요 디귿자형 앵벨로프 모양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는 거는 사실 르보 안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양면적인 거죠. 그렇게 요거를 이제 싹 그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게 양쪽으로 증축을 해서 오메가형이 되는. 그리고 여기 또 왕궁 예배당, 왕실 전용 예배당이죠. 요걸 하나 더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아르됴, 그래서 루이 14세 후반기까지. 이게 이제 베르사유 궁전 전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쪽이 트리아논 구역이라 그래가지고요. 요게 이를테면은 약간 베르사유 내의 별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 때부터 있었고 정원이죠, 정원. 그러니까 그래서 경복궁도 그 조선 왕실 정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경복궁만 알지만 그게 어디 있냐면 지금 서울대학병원 자리에 함춘원이라는 그 옛날에 중국집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긴 있는데, 함춘원이 그 조선 왕실 정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징에는 이화원이 있고, 그래서 그 이름 가져다가 이제 연희동 가면은 중국집 중에 이화원이라는 데가 있고, 조선 왕실의 정원은 함춘원, 그게 지금 서울대학병원 그 영건동 해화동 그 자리, 그 언덕에 이렇게 약간 언덕인데 거기가 이제 그 정원 자리였고,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왕궁에는 정원이 항상 따라다니죠. 저쪽 버킹엄 옆에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 아주 훌륭한 정원이 있고, 요게 이제 트리아논 구역이 있어가지고 루이 14세 때부터 여기 건물을 지어서 이제 연회용 건물,
연회용, 그러니까 약간 야외 연회 같은 걸 여기서 벌이는 거죠. 그래서 루이 14세가 지은 거를 그랜드 트리아농이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루이 16세, 그러니까 그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촉발한 루이 16세 때 그 앙뚜아네트가 이제 트리아농 구역을 매우 좋아해가지고, 얘기 나온 김에 트리아농을 먼저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르댕 망사르가 설계한 루이 14세가 사용하던 이제 그랜드 트리아농이고요. 나중에 그 앙뚜아네트가 자기 전용으로 요 뿌띠 트리아농, 그건 뿌띠는 그랜드의 작은이란 뜻이잖아요. 뿌띠 트리, 요거는 이제 신구전주로 넘어오는 거죠. 18세기 후반이니까. 그러니까 양식이 좀 다른 거죠. 요거는 바로크 양식이고, 요거는 이제 신구전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앙뚜아네트의 별장 내지는 여기에서 주로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것만 했던 게 아니라 앙뚜아네트가 그 트리아농 구역을 정원으로 잘 꾸며요. 그 중에서 요게 이제 여왕의 농촌 시골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요걸 새로 지은 거예요. 농가 모양으로. 새로 지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그냥 앙뚜아네트 하면 굉장히 사치의 여왕이고 뭐 나중에 이제 죽을 단두대 올라갈 때도 굉장히 끝까지 그 좋게 얘기하면은 왕비의 품위를 잃지 않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끝까지 교만함을 꺾지 않았던, 그건 이제 뭐 보기에 따라 양면적인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프랑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요거 지어가지고, 물론 이게 실내는 굉장히 화려해요. 여왕이 살던 집이 별장, 그러니까 약간 전원주택 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실제 닭도 키우고 닭 모이도 직접 주고 뭐 해서 약간 그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사치만 부린 건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프랑스 사람들이 하긴 해요. 어쨌든 요게 이제 그 농가 모델을 그냥 통째로 새로 지은, 그래서 이게 18세기 공교롭게도 낭만주의 건축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리고 요게 이제 폴리라는 거잖아요. 폴리, FOLIE. 이게 우리나라에도 정자, 그 느티나무 아래 정자 요런 게 폴리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로 치면 정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임시 가설물 같은 건데 휴식용, 주로 정원이나 이런 데 두는, 이게 서양에서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폴리 중심으로 서양 건축이 이게 족보를 쭉 뽑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거 폴리에다가 정원도 그대로 그 베르사유 쪽 루이 14세가 지은 베르사유 쪽 정원이 바로크 기하학적 정원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18세기 오게 되니까 영국에서 유행하는 낭만주의, 하나도 손을 안 댔잖아요. 거의 그냥 잡목들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요것도 그 건축에서는 이제 낭만주의 사조라는 게 좀 드물어요. 회화나 문학이나 음악보다는. 굳이 뽑자면 19세기에 좀 있었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석에 따라서 낭만주의적, 그러니까 완전히 낭만주의라고 이름 붙일 건축은 상당히 적고요. 해석에 따라서 낭만주의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름을 낭만주의라고 하지 못하고 낭만주의적 건축이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정말 드문 낭만주의 건축의 한 예예요. 이게 대표적인 18세기 때. 그래서 우리가 낭만주의 하면은 프랑스는 이제 포멀리즘, 고전주의나 형식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고요. 낭만주의는 영국이나 독일의 대표적인 사조인데, 건축에서는 의외로 프랑스의 여왕의 시골 마을 베르사유 안에 있는 트리아농 구역에 있는, 이게 이제 프랑스 낭만주의 건축, 그다음에 낭만주의 서양 건축사 전체에서 낭만주의 건축을 대표하는 아주 드문 예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트리아농 구역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요게 핵심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드로잉룸. 요게 이제 베르사유의 그 루보의 앙벨로프를 나중에 이제 아르댕 망사르가 정리한. 그래서 요게 디귿자형, 요게 전형적인 오텔르 평면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파리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오텔르들인데, 이렇게 중앙에
여기 이제 출입문이고 안마당 통해서 가면은 여기가 로비 겸 전실. 여기가 이제 대연회실이죠. 대연회실 겸 접견실 겸 그다음에 양 옆에 이제 요거를 대연회 하려면은 뭐 서포트하는 그 주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조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대연회를 하던가 또 접견실을 연회가 아닐 때는 접견실 그러니까 좀 공적인 사람은 여기서 맡고 프랑스 정치도 전통 시대 때 보면은 진짜 친한 사람은 이런 게 그 개인들 사실인데 이런 데까지 들여와서 아주 그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밀담을 할 때는 사실까지 드리고 근데 어쨌든 요 디귿자형 구성이 이게 이제 오텔로 구성이에요. 이게 프랑스 오텔의 전형적인 중세 때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굉장히 파리 시내에 수백 채가 지어져요. 지금 한 수십 채 남아 있는데 이 오텔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죠. 일부는 이제 귀족들이 여기다 다 미술품 보관하고 있던 거 그대로 남겨둬서 일부는 미술관으로 가기도 하고 까르바날레 이런 거는 이제 미술관으로 갔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2층에 여기 방들 여기 쭉 쭈루룩 있잖아요. 같은 방. 여기는 뭐 들쑥날쑥하고 복잡한데 요거는 요게 이제 요게 그 거울의 방이고 요게 왕의 침실, 거울의 방, 여기 드로잉룸 쫙. 그래서 왕의 침실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의 방을 거쳐서 드로잉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나와서 이렇게 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루이 13세의 베스티블 거울의 방 하고 요 15 요거는 1층이고 우리가 2층을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샹브르디 호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킹스 챔버란 뜻이에요. 27번이 그죠? 요게 왕의 방. 그리고 이제 요런 게 부속실인데 요거는 딱 정말 침대 하나 있는 거니까 이제 방이 왕의 방이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큰데. 그러니까 요즘도 아파트라는데 좀 고급 아파트 보면 이제 안방이 크면은 안방 속을 다시 약간 가볍게 나누잖아요. 침대만 있고 뭐 이쪽에 또 탁자랑 해서 따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게 이제 거울의 방. 그죠? 갈레리에 데 글라스. 그다음에 여기 10번부터 해서 이제 드로잉 룸이 쭉 전쟁의 방 10번, 9번 아폴로, 8번 머큐리, 마르스, 다이아나, 비너스 해가지고 헤라클레스까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번으로 가면은 요게 샤펠 로얄르 그러니까 로얄 채플 왕실 전용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가운데 토막이에요. 딴 건 안 보셔도 되고 굳이 요거는 꼭 보셔야 되거든요. 거울의 방은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거울의 방만 보시면 안 되고 요게 가운데 토막. 그래서 요게 이제 드로잉룸들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 하나하나마다 그림으로 가득 채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방 하나하나마다 온통 그냥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루이 14세의 흉상도 있고 뭐 또 왕비의 흉상 뭐 온갖 그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 붙어 있는 말들을 보면은 뭐 비너스, 헤라클라스, 마르스, 머큐리, 다이애나 이런 게 아폴로 이런 게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신화 내용이 있고 성경 내용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신화 내용이 있고 그 신화 내용을 루이 14세의 업적에다가 맞추고 더 확장해서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승전의 역사, 우리를 치면 뭐 살수대첩, 뭐 명량대첩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뭐 6.25 때 뭐 큰 전투, 낙동강 전투, 또 일본 놈들 무찌른 뭐 청산리 전투 뭐 등등 해가지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쫙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거울의 방에서 요거를 아침에 일과가 요거를 쫙 한 바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그러고 이제 로얄 채플에 들어가서 아침 미사. 그럼 여기에 2층으로 들어가면 로얄 채플에. 그럼 2층이 왕의 좌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는 왕실 전용 예배당이니까
그럼 이제 뭐 오늘도 루시섯의 우리와 함께 뭐 하느님의 은총과 뭐 권능이 해서 뭐 프랑스를 부강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침 미사를.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주의 겸 근데 이 그림들이 이제 요때쯤 되면은 프랑스 미술사에서 보면 이제 요때 요게 그 거울의 방 모습이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그 베르사유 조약도 여기서 뭐 그 맺었고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은 그 이제 우리가 뿌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바로크 말기에서 이제 미술사에서 보면은 프랑스 미술사 보면은 신고전주의로 넘어가는 이때쯤 되면은 프랑스 미술이 이제 이탈리아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생하고 많이 이제 대비시키는 사람이 렘브란트인데 렘브란트는 아니죠 루벤스. 근데 루벤스는 물론 독일 쪽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화풍 좀 약간 그 이탈리아 바로크에 많이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탈리아주의와 프랑스주의 그게 교회 건축에서도 똑같이 그래서 그 망사르라는 건축가가 프랑스만의 독립적인 고딕 바로크 양식을 완성을 시켜요. 교회 쪽에서. 그리고 왕궁 쪽에서 그 외관도 보면은요. 외관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장 그 핵심부. 그래서 요 대리석 마당 앞마당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런 여기 보면 이제 일단 요 경사지붕 그다음에 황소눈 요게 프랑스에서만 쓰는 거죠. 요런 식의 검은색 지붕. 그래서 요 이제 요 지붕이 파리의 거의 모든 건물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파리를 요 루프만 가지고 파리라는 도시 하나를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루프가 파리의 이제 명소가 옛날에는 이게 다락층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살던 그러다가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파리가 집값이 그 월세가 어마무시하게 높은데 그나마 여기가 이제 열악하니까 특히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도 아직 많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이제 5층, 6층을 매일 올라가는 게 여기가 그리고 여름에 덥고 위쪽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자본주의 한 20세기까지는 여기가 이제 가난한 예술가나 뭐 유학생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도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냉난방 이런 거 추가되면서 여기가 이제 공간이 전망이 잘 나오고 공간이 특이하잖아요. 다락방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또 저는 다락방 싫어하는데 이렇게 아늑하고 경사지붕지고 뭐 해서 다락방 좋아하는 사람 또 좋아한다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21세기 들어와서 상당히 그 다락방이 다시 활성화되는 등등해서 이 루프가 20세기 초반에 뭐 들로네나 이런 그 프랑스 화가들이 파리를 그린 거 보면은 요 루프만 가지고 막 그리고 할 정도로 요게 이탈리아에는 없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둥 시스템 이런 거는 이탈리아에서 온 건데 사이사이에 붉은 벽돌을 쓰고 뭐 이런 장식이라든가 조각풍 이런 아무튼 여러 가지가 굉장히 프랑스적인 건물이에요. 이건 사실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탈리아적이면서 동시에 프랑스적인. 그래서 결국 지난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바로크 시대 때 프랑스랑 영국에서 이루었던 가장 큰 업적은 이탈리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르네상스 이후에요. 그 초기 근대 300년 동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첨단 문명을 완전히 자기네 걸로 소화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자국들의 민족 양식, 국가 양식을 탄생시켰다는 이걸 가지고 이제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18세기 계몽주의에 치열하게 거기 이제 과학혁명이 더해지고 하면서 이제 19세기 대제국들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국을 이데올로기로 보면은 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체제인데 식민지 약탈도 심했고 전쟁도 심했고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자국 내에서 보면은 그 근대 국가의 기틀을 닦은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 영화 보면은 이 양반이 도망을 가는데 이제 파리 지하도로 도망을 가는데 지하도 천장이 막 3m 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도시 지하도 도망갈 때는 지하도가 아니라 그 하수도로 도망갈 때는 기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냥 뛰어간다. 이게 다 그 프랑스 제국 19세기 제국 때 하수 시스템을 쫙 완성을 그 오스망 재개발하면서 그걸 아직까지 써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민족
정신, 민족의 정체성을 이때 완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랑 영국이 통일국가가 일찍 등장을 하면서 통일국가가 이루어지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중세 때 보면은 프랑스의 아키텐느 이런 지역은 손 이렇게 건너서 영국 왕실하고 동맹을 맺고 자기네 파리 왕실, 그러니까 파리가 자기네 왕실이라는 생각조차가 없는 거지 사실은. 하나의 중세 때 영주 단위의 그 작은 도시국가 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지니.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와 1세 때 이게 통일이 되면서 사실 프랑스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어떤 그러니까 인종도 다양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을 잘 통일을 시켰고, 영국은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를 복속을 시키면서 이제 전쟁을 많이 치렀고, 그래서 지금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가 잉글랜드하고 원수지가 이제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민족 구성을 보면은 뭐 앵글로족, 섹슨족, 그다음에 노르망 그 핏줄 해가지고 영국도 인종이 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이제 세 개나 큰 덩어리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독일이 복잡한 거죠 이게. 라인강 쪽 오게 되면은 거의 프랑스에서 서부 유럽 문화인데, 이쪽 드레스덴이나 뭐 그러니까 누른베르크 중부부터 시작해서 드레스덴이나 뭐 프러시아, 브란덴부르크, 베를린 이쪽으로 가면 완전히 헝가리, 폴란드 해가지고 슬라브 문화, 이 동유럽 문화 이게 복잡하고 여러 개 20-30개 공국으로 짜개져 있고, 그러니까 독일이 뒤늦게 이제 국가 통일이 1871년이나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 독일 정신, 그러니까 독일인에게 고함, 독일인은 누구인가, 이게 다 철학자들이 던진 화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북 통일이 되려면은 한민족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실 독일은 한 번도 통일이 안 되고 수천 년을 여러 개의 공국들로 짜개져서 프린스펄러티 공국이요. 공작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보다 작은 사이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수천 년 같이 살다가 나눠지고 얼마 안 되니까 나눠진지, 사실 뭐 한민족이 뭔가라는 건 다 알죠 우리는 이미. 근데 독일은 어쨌든 그 수많은 공국들의 이익이 부딪히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 전통도 다르고, 서부 라인란트 쪽하고 이쪽 그 프러시아나 브란덴부르크 쪽하고는 지금도 상당히 달라요. 가보면은 문화 자체가 이 서부 쪽하고 동부 쪽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통일을 하려니까 뭔가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독일 정신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헤겔의 변증법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곧 민족이고 민족이 국가라 같지만은 19세기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는 국가는 하나의 통일된 중앙 집단의 큰 거고, 민족은 우리가 그 각 기본 유닛들이 지금 수천 년 살아온 작은 단위고, 이게 19세기 독일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려면 민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민족을 지키려면 국가가 탄생을 못하는 거고, 통일 국가가. 그러니까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게 이 국가와 민족을 하나로 제3회 해서 민족 국가라는 컨셉으로 합쳐내는 변증법의 정반합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의 맹주들이 이제 설득이 되고 더 큰 가치로 모이면은 그게 어떤 이익이 우리한테 돌아오고, 이런 게 설득이 되면서 이제 통일로 점점 가는, 거기서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국가 양식이라는 화두를 지난번에 던졌었는데, 이게 그냥 괜히 국뽕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국가 민족 단위의 실생활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이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 먼저 한 거죠, 이거를. 그래서 18세기 때 먼저 전성기를 맞죠, 프랑스가.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하고 뭐 어쩌고 더 큰 다음 단계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소진이 많아지면서 19세기 때 영국한테 그 이제 그 최강 자리를 내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루이 14세는 아까 언뜻 들어오면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들었는데, 전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특히 끝판에 가서는. 그래서 루이 14세가 사망하고 나서 그 프랑스 시민들이 축제를 열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나라를 부강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도 생각보다 많이 졌어요. 루이 14세가 진 전쟁도 많고,
나중에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왕에서 쓰던 금으로 된 테이블 이런 것도 막 내다 팔고 상당히 무리를 많이 했는데, 근데 국가의 그 기본 틀은 많이 잡은 거죠. 그래서 19세기 가면은 이제 제국들이 경쟁을 하면서 국가 양식이라는 게 탄생을 해요. 그때야말로 정말로 이제 국가 간에 아무튼 내걸 수 있는 건 다 내거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자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역사를 리바이벌 시키는. 그래서 독일에서는 오토 대제 때가 제일 자랑스러워서 네오 로마네스크가 국가 양식이 되고 19세기 제국주의 체제 때, 프랑스는 네오 바로크가 되는 거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그 바로크의 그 뿌리가 오리진이 결국 루이 14세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 바로크 이런 거보다 루이 13세 양식, 루이 14세 양식, 루이 15세 양식 이렇게 자기네 왕 이름 붙여서 부르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지금 베르사유 궁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해서도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분께서 주신 질문지가 하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질문도 받아야 될 테고, 그 전에 또 사회자인 제가 또 궁금한 것도 한 가지 여쭤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임 교수님, 저기 베르사유 궁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워 들은 말로는 이게 난방이 굉장히 어려워서 겨울이 되면 뭐 방 하나에 남녀 구분 없이 모여 살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 기본적인 난방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통 시대 때는 따로 안 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러다가 난방이 근데 아까 이제 보면 드로잉룸 이런 데 보면은 벽난로들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벽난로를 쭉 쓰다가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식의 난방은 산업혁명 후에 등장을 한 거니까. 근데 루이 14세 사망하고 루이 15세는 이제 루브르로 환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베르사유는 뭐 방치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19세기 때는 이미 이제 왕들은 안 살았으니까 뭐 19세기 때 현대적 난방 시스템을 추가로 베르사유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산업혁명 이전에는 벽난로를 안 썼으면은 지금 하신 말씀이 맞을 거예요 아마.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넓은 베르사유를 다 난방을 못해서 왕과 그 아주 높은 계급의 몇 명은 각자 공간을 사용하지만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방에 뭉쳐서 생활하고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베르사유 궁전하면 제일 유명한 게 정원인 것 같습니다. 정원 예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정원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기하학적 정원하고 르노트르 작품, 그다음에 또 트리아농 쪽에 그 이제 낭만주의 자연 정원, 그리고 분수 작품이라는 데서 이제 조각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그거 이상은 지금 아무래도 건물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민분께서 김명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책 제목에서 루이 러브라고 적혀 있는데, 루이 러브보다는 아르두앵 만사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루이 러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냥 질문 3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디네이트라는 말로 말을 우리말로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명동 성당의 건축을 누가 담당했는가, 이걸 좀 혹시 알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 르보는 아까 이제 왕실 수석 건축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루이 14세 전반부 때, 또 이제 루이 14세가 통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는데, 수상도 2명이 거쳐갔고 왕실 수석 건축가도
전반부 때는 루이 르보가 왕실 수석 건축가였고요. 후반부가 이제 아르댕 망사르였죠. 그래서 그 르보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옷대 설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의 옷대 설계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앵벨로프 안이라는 것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옷델러하고 평면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베르사유예요. 그 앵벨로프 그 부분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가는 사실 이제 왜냐하면 샤또 유형은 또 디귿자형이 아니고 그냥 육면체 통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샤또로 갈 수도 있었고 오텔로 디귿자형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디귿자형으로 간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르보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루이 14세를 설득이 됐다거나 그리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보는 저거는 아르댕 망사르 작품이라서 베르사유는 이제 르보보다는 아르댕 망사르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코디네이터는 뜻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여러 가지라서 예를 들어서 연예인 그 의상이나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도 코디네이터라고 그러고 또 학교에서 보면은 이게 한 과목이 분반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과목인데 뭐 실험 같은 경우 학생이 40명인데 한 반에 10명 이상 못 들어가면은 과목을 4수로 나누면은 전임 교수가 한 과목 그 분반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시간 강사 3분을 초청을 하면은 이게 수업 내용이 같은 제목의 과목이니까 시간 강사마다 내용이 다르면 안 되니까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주로 회의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런 거를 총괄하는 전임 교수도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고 또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기획 전시를 하나 하는데 뭐 외국하고 연락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뭐 국내 관청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총괄해서 컨트롤하는 사람도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기획 어떻게 보면 방송국 PD 같은 개념도 또 있고 그러니까 기획 컨트롤 뭐 조정 협력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코디네이터라고 보니까 딱 우리말로 한 단어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동성당은 이제 코스트라는 그 프랑스 신부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주제랑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서양 건축이 들어온 갈래가 그 선교사학이 있고 그러니까 계명대 같은 경우는 선교사학 계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치면 연대, 이대, 배제는 대학까지는 안 갔지만요. 이제 선교사학이 있고 일본 놈들이 갖고 들어온 게 있고 이제 자기네가 먼저 서양화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개신교가 이제 기독교 선교사학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고 언더우드는 아펜젤러, 감리교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세력이 유럽 특히 프랑스 카톨릭 프랑스 외방전도회라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 전도하는 그 조직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외국에 파견할 때 건축 기술을 배워서 내보내요 신부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서양식 유럽식 카톨릭 건축을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코스트 신부란 분이 우리나라 그 구한말에서 20세기 초에 구한말 때 20세기까지 못 살았죠, 이 양반이. 그 우리나라 유럽 프랑스 카톨릭이 들어오는데 가장 이제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청나라 통해서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서울 시내 그 약현성당, 원효로 성당, 용산신학교 뭐 해가지고 명동성당을 필두로 굉장히 그 성당을 좋은 성당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축가를 겸했기 때문에요. 코스트 신부라는 그 프랑스 외방전도회 소속 신부가 지었고 기술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장인으로는 서양식 건물이 안 되니까 주로 청나라가 먼저 그러니까 철로역정 이런 게 이제 청나라에 먼저 카톨릭이 들어가서 나온 작품이잖아요. 소설 작품. 그래서 청나라는 이미 많이 그 카톨릭이 정착을 해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장인들이 많이 와서 지었어요. 그리고 벽돌은 용산에 있는 벽돌 공장. 그래서 벽돌은 거의 국내에서 수급이 됐고 그걸 짓는 이제 장인들은 청나라 장인들이 많이 와서 지었죠. 그래서 누가 건축했냐면 코스트 신부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스트 신부가 되겠습니다. 예. 네. 세 가지 질문 답안 아주 명쾌하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 임숙재 교수님 오늘 강연하신 내용도 좋고요. 앞에 2번 강연하셨던 내용을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교수님, 3번에 걸친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건축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오늘 또 베르사유 궁전하면은 루이 14세만 생각했지 여기 루이 르보라는 인물은 전혀 오늘 처음 듣는 인물이고 앞에 또 2번의 건축가도 사실은 제가 좀 과문은 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이나 지리 시간이나 이런 어떤 교과서에서도 한번 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교과서에서도 우리 건축가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은 또 뭐 실려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 속에 건축가가 있다면은 어떤 분들이 있으며 또 건축가라는 그 개념이 단순한 건축 설계부터 해서 어떤 시공과 또는 어떤 종합 예술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우리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유독 우리나라가 박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예로 드는 게 준공식을 하는데 건물 준공식을 하는데 건축가들이 초청을 못 받아요. 설계한 건축가들이 시공한 건설회사 사장님은 오는데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이제 선거용으로 써먹으려고 지자체장 뭐 시의회, 군의, 뭐 구의회, 뭐 지역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다 얼굴 찍고 정작 그 설계한 건축가는 그러고 신문 기사도 보면은 뭐 이제 큰 건물들은 준공 뉴스가 그 뉴스거리가 될 만한 건물들은 준공 뉴스가 기사거리로 나오는데 참석 인물 그러면은 뭐 도지사, 시장, 구청장, 뭐 구의회 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뭐 어디 시공회사 사장 뭐 건축가 이러면 기사에도 안 나오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그러고 건물 정보도 뭐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건물 이름 치면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유명한 건물. 그러면은 전부 부동산 임대 정보가 한 20, 30개 뜨고 정작 설계한 사람 이름은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그래서 이게 산업공상, 그러니까 이제 공해에 해당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건축가들이 유독 지금 보면은 뭐 세리 언니, 연아 언니, 뭐 태환이 형 해서 이제 스포츠 쪽에서는 세계 탑에 올랐고 뭐 삼성이니 현대인이 해서 기업 기술 쪽에서도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는 괜찮게 세계 탑에 올랐고 음악도 보면 뭐 조수민이 뭐 해서 세계 탑에 오른 사람들이 많고 미술도 뭐 문학은 이제 언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미술도 보면은 뭐 백남준 선생부터 시작해서 세계 탑에 오른 사람이 많고 또 이제 BTS 뭐 K-팝 해서 근데 유독 건축만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낙후돼 있어요. 근데 그 한국 건축가들의 경쟁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 제가 그거를 딱 잘라서 뭐 세계적인 수준인데 억울하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제 이제 주제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국내 주요 지금 건축물들은 거의 외국 건축가들이 독식을 하고 있고 국내 건축가들은 굉장히 이제 밀려나고 그러니까 약간 그 명품 뭐
그 뭐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 이런 명품 좋아하는 그게 건축가들한테까지 옮아가 버린 현상이죠, 지금. 근데 또 보면 건축가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아까 여러 번 이제 국가 양식 뭐 이런 거 나왔지만은, 그래서 김수근 선생, 김중업 선생까지는 이제 해방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작했으니까 6.25 후에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세계 최빈국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것만큼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건축가들이 이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양 예쁘게 뭐 서양 거 흉내내서 모양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적 파사드를, 한국적 공간이 뭔가를, 사회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 크게 노는 건축가들이 거의 지금 없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건축가를 홀대하는 분위기도 있고, 이건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쪽에서 많이 하는 불평이고, 사회 쪽에서 볼 때는 한국의 건축가들은 그렇게 크레딧을 주고 기사에 준공식에 이름을 넣어서 초청을 할 만큼 기여나 뭐 차지하는 포션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고요. 서양 건축에서 아주 유명한데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팔라디오. 그거는 이제 서양 건축가들한테 서양 건축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 결승전에 오를 르꼬르비제와 함께, 그 16세기, 그러니까 르네상스 건축가예요. 주로 이제 베네치아에서 활동을 했는데, 팔라디오가 있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뭐 미켈란젤로의 한 100배쯤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을 하는 사람 아니면은 거의 못 들어본. 그다음에 르네상스 알베르티, 팔라디오 있고, 일반적으로 덜 알려진 사람은요. 바로크 오게 되면은 보로미니 하고 뭐 과리니 정도 하고, 이쪽 오면은 프랑스 오면은 클로드 빼로, 그리고 오늘 나왔던 마르댕 망사르, 르보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고, 18세기는 스타가 없어요. 굉장히 춘추 전국 시대 뭐 또 너무 그 낯선 이름들 많이 하기도, 19세기, 18세기는 스타가 없고 각자 이제 각계약진 시대라서요. 각자 도생 시대라.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건축은 이제 종합예술은 맞는데 사회적 종합예술이죠. 그러니까 시각 예술, 그러니까 인문학, 공학, 예술학의 이제 총합인데, 이렇게 세 장르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하는 문명 활동의 가장 큰 세 갈래잖아요. 가장 큰 세 갈래인데, 그거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학문이 건축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미술이 인문학적인 해석이 많이 미술은 하지만 공학이 없잖아요, 미술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건축을 미술로 보면 시각예술에 넣는데, 근데 보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회화나 조각하고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그렇다고 인테리어하고는 또 다르죠. 인테리어는 주로 요 표피만 다루는데, 건축에서 공간은 전체 왁구 얼개를 짜고 건물까지 짓고, 도시 속에서 또 도시법 적용받고, 도시 전체 스케일, 그다음에 민족적인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포괄성, 그 다음에 경제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건축의 사실 90%는 돈인데, 뭐 등등 해서 건축은 결국 사회적 그냥 종합예술이 아니고 사회적 종합예술이고, 공학을 포함하는 사회적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결론은 임석재 교수님 시리즈로 나오는 건축사를 읽어보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에 잠깐 덧붙여서 질문을 하나 부탁드리면, 그러면 우리나라 건축의 도목수 개념은 건축가인가요? 안 그러면 설비자인가요? 시행자가 되나요? 도목수라고. 목수요? 예. 장인이죠. 건축가라고 설명하기는, 이제 건축가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생산물이 중요하고요. 근데 생산물만 보면은 건축가죠.
근데 그거를 사회에서 어떤 직업적인 계급적인 인정도 받아야 되고 본인들이 또 약간 그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나 자긍심, 그 다음에 창작물을 만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편수, 도목수 이런 쪽은 서양의 건축가들과 비슷한 창작성의 그 의식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네. 예. 예, 지금 우리 시민께서 쪽지를 보내오신 게 있어서 그런데 이걸 우리 임숙재 교수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공은 제가 알기로는 서양 건축 전공하신 것 같은데 질문을 우리 동양 건축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저는 한국 건축이 제 전공 절반이에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자, 잠깐만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서양을 제외하고 한중일 세 나라의 건축 특징과 각국의 건축물 그리고 관람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그러니까 서양 말고 한중일 세 나라의 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각각 건축물의 관람 포인트가 뭔가요? 너무 큰가요? 두 번째, 일본의 성은 세 나라 성 중에서 독특한데 이 일본 성에 대해서 특징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저는 그 중국, 일본은 사실 잘 모르는데요. 이제 이 동양 쪽 한국하고 또 한국 전통 건축도 보면 약간 이제 그 아주 작은 분야지만 세분에 들어가면 경향이 여러 가지인데요. 연구하는. 그러니까 대충으로 이제 문화재적인 접근들을 많이 해요. 그 소위 말해서 한국 전통 건축, 한국 건축하는 교수들이 이제 각 대학의 건축과마다 한 명이 있는 학교가 있고 이제 안 두는 과목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없는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쪽은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요. 실체가.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문화재 일들. 근데 저는 그쪽은 아니고 저는 이제 인문 사상하고 연관시켜서 뭐 유교 미학하고 유교 경복궁이나 뭐 서원, 그다음에 불경 내용들하고 사찰 배치 구성 연구나 이런 건데 저는 일본은 솔직히 저희 집은 약간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가면은 약간 일본하고 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이 수업 여러 번 통해서 뭐 일본 놈 좀 안 좋은 표현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일본은 저는 모르고 태어나서 3일 딱 한 번 가봤고요. 일본이란 데는. 저는 제 생에서 제일 잘한 게 일본 모르고 제 학문 지금까지 해온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일본은 잘 모르고 근데 한중일 비교는 이제 크게 보면은 중국은 약간 기괴한 걸 좋아하고요. 과장이 심하고 스케일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라 그러나 미묘한 차이에서 그러니까 춤동작도 보면 이제 한국 춤동작은 물론 이제 탈춤이나 이런 거는 이제 격하지만 보통 추는 한국 춤 보면은 동작이 크지가 않은데 요 손의 뭐 각도 조금 틀어지는 거에 따라서 느끼는 감성이 다르다거나 또 박자도 보면은 무슨 중머리 중중머리 해서 나중에는 약간씩 엇박자인데 서양식 같은 막 강한 비트 이런 거는 없는데요. 그 미묘한 박자 차이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잔감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국 건축은 굉장히 그 작은 차이 가지고 은근한 하고 소박하고 미묘한 그래서 약간 이제 유불도 중에는 도가적인 바탕이 제일 강한 게 한중일 중에 한국 건축일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유교 건축은 유교 미학 특히 예학 같은 거하고 밀접하게 특히 조선시대 때 유교 건축이라는 건 이제 예학 성리학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불교 건축에 당연히 불경 얘기가 많지만은 실제로 현장에서 건물을 시공한 그 마지막 그 시공 담당자 미쟁이나 뭐 목수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일반적인 한국의 그 보편적인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성리학자도 아니었고 불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가장 밑에 기저에 많이 깔려 있는 국민 정서가 저는 도가적인 사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한국은 전통 건축이 도가적인 배경이 굉장히 강해요. 은근하고 예.
그리고 그 일본 성이나 이런 거는 저는 일본은 뭐 그다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일본 성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외성이 남부에 많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조선군이든 명나라군이든 외성을 한 번도 함락을 못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특이하지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실용성을 가진 성이라고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언제 한번 한중일 성에 대해서 기획해서 다뤄볼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이재성 교수님께 압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선생님. 교수님 저 강의 고맙습니다. 건축은 그 시대의 역사고 문화고 또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설계를 할 때 화장실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설계를 하실 때 뭐 그 설계를 할 때 의도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먹으면은 또 해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때 화장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 현재 또 우리 주변, 특히 대구 주변의 어떤 건축물들을 보면은 벽면에 뭐 돌을 붙인다든가 뭐 화강암, 뭐 대리석 이런 걸 붙인다든가 아니면 유리로 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건지, 건축이 뭐 그 시대와 문화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 얘기는 아까 루브르, 그러니까 저기가 루이 14세가 루브르 싫어해서 베르사유 새로 지어 나갈 거 얘기할 때 화장실 얘기는 그때 안 들어오셨었나요? 아,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었던 것만, 그래서 이제 그 귀족들은이나 왕족들은 휴대용 화장실을 들고 다녔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왕들, 조선시대 왕들이 쓰던 매화틀 뭐 그런 거를 이제 개인이 소유했었고, 근데 거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화장실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옛날 바로크나 이때 여러 가지 도면들을 보면은 저 구석에 조그만 변소라고 하는 그런 방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휴대용 화장실도 어딘가에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정원이나 이런 데 비웠다고 하는데, 아니면은 뭐 많은 얘기들이 이제 여성들은 그 당시 옷이 이렇게 쉽게 허리를 꽉 졸라매고 뭐 옷을 여러 겹 입고 그래서 이제 그 볼일 볼 때마다 탈의를 하기가 힘들어서 뭐 큰 거야 모르지만 이제 작은 거는 쉬운 말로 조금씩 싸서 이렇게 말리면서 뭐 그래서 그 냄새 없애려고 향수가 발달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왕족이나 귀족들이 제대로 쓰는 화장실은 없는데 그 실무적인 일을 하는 하층 뭐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거나 아니면은 휴대용 화장실을 비우는 뭔가는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 돌이나 유리나, 근데 앞으로 건축은 이제 그러니까 한 2010년경까지는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을 예로 들면은 공사비에 가장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게 이제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골조였는데요. 10년 이후부터 점차 이제 건물 전체 공사비에서 환경 쪽 비용이 포션이 구조를 앞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제 친환경 건축물에서 요즘은 이제 그 인증 뭐 해가지고 일단은 유리를 쓸 경우에 열전도율 이런 거가 많이 강화되니까 요즘은 아직까지 보편화되는데 3중 유리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페어글라스 이중 유리도 옛날보다 중간에 이제 공기층 이런 거나 뭐 유리 자체를 강화하거나 해서 열 전도율, 그 다음에 실내 이런 환경 컨트롤 뭐 여러 가지 해서 그 환경 쪽이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멋을 내는 양식적인 조형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이나 이 지구 문화 전체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근데 지금 이제 유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유리 건물은 많이 춥고 뭐 열 전도율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최근에 그래서 유리 자체에 대한 발전, 그다음에 유리 그 윈도우 프레임이나 뭐 이런 그 틈새를 보강하고 해서 유리가 많이 발전을 해서 열 전도율이 옛날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가 돌이나 뭐 콘크리트를 따라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유리가 유행하는 거는 약간 이제 그 후기 자본주의 때 이제 자본이 축적된 상태에서 그 자본을 가지고 뭔가 멋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뭐 대형 공간, 대형 상업 공간이 있고 이제 장식을 많이 한다. 근데 현대 건축은 장식은 많이 안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형태를 아니면 비정형 형태를 뒤틀면서 유리를 가지고 유리가 이제 언뜻 보면 굉장히 첨단스럽고 멋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그 VR 얘기할 때요,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약간 뭐 그 종합 인문학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서브스텐셜리티, 그러니까 물질성 할 때 현대 문명은 아무래도 VR, AR 뭐 하면은 그러니까 탈물질성으로 가는 게 약간 첨단 문명의 트렌드거든요. 근데 건축에서 unsubstantiality를 대표하는 게 유리란 말이죠. 뭐 VR이니 AR이 이거는 실제 이런 건물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뭐 컴퓨터 속에서 그러니까 컴퓨터만 가지고 마음대로 막 별하별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건물이나 무슨 특이한 인공도시 뭐 해서 컴퓨터만 가지고 게임의 뭐 배경화면이나 해서 컴퓨터만 가지고 건축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서양은. 근데 그거는 실제 질 수 있는 건물은 아니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건축 장르가 생긴 거죠. 마치 뭐 비보이 이런 장르가 생긴, 그전에는 없던 게 생긴 것처럼. 근데 그거는 이제 비현실적인 거고, 현실에서는 VR이나 AR을 unsubstantiality를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가 이제 첨단 트렌드 유행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열전도율이 굉장히 불리했는데 그거를 많이 보강하면서 이제 친환경 인증도 유리 건물에서 막 그냥 쉽게 획득하고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죠. 건축하는 사람들도 유리 쓰는 거 뭐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유리는 당분간 갈 테고, 근데 건축에서 그 서브스텐셜리티와 언서브스텐셜리티의 교대 현상은 역사 길게 보면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커튼월 나오고 그 다음에 1980, 90년대 보면은 범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층 건물도 많이 막았어요. 고용부로. 그러다가 다시 이제 IMF 이후하고 그 뭐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이 금융 자본 같은 게 세계화되고 외국에 지금 뭐 서울에 몇십 층짜리 건물 짓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컨소시엄이에요. 자본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건물 이름은 뭐 KB 국민, 뭐 KB 증권 건물이라고 대표를 내걸지만 실제 돈 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외국 자본이 막 40%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도 있고 뭐 홍콩 자본 들어오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첨단 흐름 이런 거하고 너무 이제 동떨어져 갈 수는 없는데 결국 지금 unsubstantiality 유행이 좀 가다 보면 이제 막힌 건물에 대한 선호가 또 나올 테고요. 이렇게 이제 교대로 흘러가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방금 설명하신 거하고 연결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대문 DDP인가요? 그 뭐 글로벌인가요? 그게 대한 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족보도 없고 국적도 없는 건물이다. 누구는 또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설계한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평가를 해도 되는데 저는 그 오늘 처음 모셨죠. 그러니까 지난번 2번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둘 중에 뭐 한 가지 평가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항상 같이 보는 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박쥐 같은 인간이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그 건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좋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거기 그 조선시대 때 그 수문
아치형 수문이 땅 밑에서 발굴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게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뭐 육상 선수하고 그랬는데 동대문 운동장에 가서 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옛날 고교야구 뭐 그러니까 그게 한국 근대사에서 단순한 그 약간 도시 흉물 시설이 아니라 이제 역사성이 있는 건데 그 두 가지를 지금 보존은 했어요. 그 이제 하디드 지금 안 누군데 구석에 몰아넣어가지고요. 사실상 찬밥 진서가 됐는데 도시 역사 서울 정도 특히 서울의 역사적 길이나 600년이 뭐 유럽 로마 이런 데 비하면 짧지만 또 결코 짧은 역사 세계 전체로 보면 짧은 역사가 아니고 특히 서울의 역사는 유럽의 역사랑 다르게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가 아주 급하게 이어졌기 때문에요. 그 역사성이라는 거를 만지기에는 그 이제 이라크 출신의 영국 건축가인데 그 할머니가 조금 무리였죠. 그래서 그거를 못 살린 거는 아쉽고 그걸 이제 전면에 내세웠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큰 길 이렇게 있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그걸 좀 살리고 건물 부분은 뒤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그 프랑스가 바로크 시대 때 고민했던 이탈리아주의와 프랑스주의 그래서 그 해체 건축이 근데 하디드는 해체 건축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제 나중 가면은 완전 그러니까 프랑케리나 그 리페스킨트 건물에 비하면은 굉장히 온화해지면서 이제 오가닉 쪽으로 그 곡면 비정형으로 약간 그러니까 지금은 그 DDP는 해체는 아니에요. 해체 건축은 아니고 그 곡면 오가닉 쪽에 가까운데 본인도 아마 병 생기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60몇 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백혈병지모로. 그러니까 병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성격도 좀 누그러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해체 건축을 구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기술적으로 안 돼요. 설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시공도 힘들고. 근데 그 완전 해체는 아니지만 그걸 삼성건설에서 시공했는데 그 시공하면서 시공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되고 이제 이탈리아주의, 프랑스주의 갖고 프랑스가 바로크 시대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국적 모더니즘에서 우리만의 모더니즘 양식, 국가 양식을 탄생시킬 의무도 있지만은 지금 해체 건축이라든가 하이테크 건물도 우리나라에 없죠. 지금 그 여의도 파크원 더현대 그 로저스가 이제 하이테크 건축의 최선봉에 선 사람인데 그 여의도 더현대는 하이테크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테크랑 해체가 지금 가장 첨단 양식인데 이 두 가지를 설계하고 시공할 기술이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록 외국 건축가의 힘을 빌렸지만 이제 그런 작품이 하나 들어온 거는 평가할 만하고 근데 뭐 UFO가 착륙한 것 같다든가 주변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고 너무 그 뭐 뜬금 낯선다던가 특히 그 이제 두 가지 유적을 못 살린 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양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어느 쪽이 의견이신가는 각자 이제 가지시면 될 거고. 네, 감사합니다. 임석재 교수님 2021년 2학기 첫 우리 목철 포럼 테이프를 꺼내서 3회 연속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